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D-8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는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민주당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오마이TV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2008년 총선 때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출연하지 않았을까 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7년, 네, 15년. 네, 뭐. 오마이TV도 오랜만에 출연하셨지만 네, 이제 민주당의 선대위에 참여한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네. 16년 정도 그러면 그렇게 된 된 건가요? 거, 그렇죠. 17년째.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제 70을 바라봅니다. 지금. 뭐 굳이 여쭙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그 선대위에 좀 참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망설였을 법도 합니다. 그렇게 망설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로펌에 소속 법무법인원에 소속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고 허가받는 절차는 좀 필요해서 네.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네. 그 총괄선대위원장은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아. 본격적으로 제가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제 네. 그래도 2008년까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 네.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의 모든 분들 아는 분들이 이번 선거는 좀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다 불안하고 그 힘든 거죠. 비상계엄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네. 절박함 네. 이게 이제 있었다고 네. 하는데 감히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5.18 때 그 김밥 만들고 날르던 그 시민들의 마음 네. 그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개인적 인연은 좀 있었나요? 개인적인 의견이 그 인연. 인연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공적인 인연이 음. 2021년 경기도지사 하실 때 네. 그 기후 위기 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당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기후 대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사드리고 음. 1시간 정도 대화할 시간도 아, 있었고 그러니까 2021년 21년 네. 대선의 경선 가기 때 전에 경선 가기 경기도지사 전에 경기도지사로 계시면서 계시면서 기후 대응 특별위원회 만드셔서 그때 이제 함께 하셨는데 예, 그때는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전에 좀 호의 굉장히 호감을 느낀 게 네. 경기도지사 되신 다음에 음. 저는 그 악성 사체 근절 정책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래고 왜냐하면은 그 드라마에 가끔 나와요. 너무 그 영세한 그 서민들이 네, 네. 빚을 조금이라도 빌리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좀 이런 어깨 이런 분이 와서 막 행패 부리고 네.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서민들의 악성 사체를 고발하고 그거를 네. 어떻게 대체해주고 이런 정책을 내셨더라고 경기도지사가.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는 진짜로 그 서민들의 그 실제 생활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네, 네, 할 수 네.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바꾼 게 이분은 진짜로 서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네. 해법을 찾는 정말 뛰어난 정책가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있던 중에 그게 아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였을 거예요. 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그 기후 대응 위원장 제안이 와서 또 제가 또 기후 문제를 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민주당의 선대위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뭐 상임도 있고 공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네. 총괄이 있고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는데 네. 상임은 원내대표하고 최고 그 수석 최고위원이 네, 네. 맡고 계시고 네. 선거 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고회의를 대체하는 네, 네. 그 지위고요. 네. 총괄선대위는 이제 저와 같이 외부 인사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의견도 조율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선대위 차원에서 왜냐하면 계속 국회도 진행되고 원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선거 전략상 이런 의견 조율도 하고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여성이 드물죠. 저하고 정은경 네, 두 분. 청장님. 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막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강금 씨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제가 가보니까. 가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후보님이 직접 저를 청구하시고 네. 제안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사실 좀 많이 알았는데 5.18 아니 그 봉하마을 네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을 하면서 후보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성남시에서 어렵게 성장하시고 이제 사법고시 패스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인권 변호사 활동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네. 그 경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으세요. 그렇죠. 네. 같으시고 노 대통령께서 정치에 가셔서 하시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네. 용기를 내서 정치의 길을 들어왔다. 나의 길을 열어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네.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 어린 존경심과 그 길을 따르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 저도 좀 제안하신 거 아닌가. 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7분 중에 저하고 정은경 네, 네. 청장만 있으니까 네. 그런 그 젠더 이퀄리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그 선대위에서 회의도 하지만 또 유세 현장에도 직접 참여도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 22일 보니까 네, 고향인 제주도에 가서 네.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오랜만에 유세했겠어요. 버벅대죠. 요새 잘 못해가지고 연습 좀 했어요. 연습. 오마이TV에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때. 네, 그래요. 네, 근데 네. 저는 옛날 법무부 때도 그런 네. 실수를 했는데 주변에 이 생중계가 된다거나 네. 방송에 나간다는 걸 잘 의식을 못하고 네. 현장에서 버벅대가지고 네.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리허설이라도 하는 건데 그냥 몇 마디 그냥 진심 어린 말씀. 제가 이제 이 후보님 이렇게 유세도 보고 네. 이제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네. 느낀 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을 이 비전이 연속적이다.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대한민국이 네.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 후보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국민이 국가다. 네. 국민 주권이고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이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라가 국민 거지 무슨 대통령 거냐. 그렇죠. 그런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진짜 사는 세상을 네. 우리 이 후보님의 국민주권 정부, 국민통합정부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5년 단임제니까 좀 실현해 나가는 네. 과정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죠. 이제 유세를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유세장에 가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분들의 표정 네.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했을 터인데 네. 어떻습니까? 뭐 다른 선거에 직접 비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고향이 제주니까 제주 분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볼 제주는 텐데.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네. 4.3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제주 특별법 문제에서 상당히 네. 진정한 애정을 갖고 제주도에 대해서 정책을 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도지사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이시고 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분노하고 계셔서 네. 되게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주 유세와 관련해서는 후보님에 대해서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가면은 제가 먼저 이제 유세를 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후보님이 도착해서 유세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마포 유세에선가 전날인가 보통 후보님이 유세할 때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에 의자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청바지 같은 거 편하게 입고 앉아서 같이 듣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30분 내내 후보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30분 이상 앉아서 들었었어요. 바닥에. 네. 네. 근데 그게 좀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나이도 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우선은 네. 후보님이 이렇게 오실 때 앞에 나가서 좀 영접해 드리려고 그게 예의고 네.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후보님이 나와서 영접하는 걸 싫어하신다. 아하. 그래서 이분이 권위주의적인 걸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거 네. 쉽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네. 배웅해 주는 거, 특히 더군다나 대선 후보인데 이분이 그렇구나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유세장 앞에서 가서 앉았죠. 그 네. 후보님 바라보고. 근데 옆에 누가 와서 식당 점심 때 직전이었거든. 식당에 먼저 가 계시라고. 네. 그래서 뭐 식당에 가면 또 무슨 역할이 있나? 뭐 배석 이런 거 관리해야 되나? 로 얼른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날 마포 유세에서 앞에 앉아 있었던 게 좀 안쓰러우셨는지 좀 미안한 마음이셨는지 네. 먼저 가서 좀 앉아있지 말라는. 아. 근데 그거를 제주도까지 오고 매일 유세 다니는 그분이 그런 걸 신경을 쓰신다는 게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네. 앞에서 영접 못하게 하고 그 오래 앉아 있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 네.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섬세하시고 아하. 내면에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과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분의 그런 내면의 섬세함이 알려질 틈이 없었다. 그래요. 지나치게 공격을 당하고 사시니까 네, 네, 급급할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방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히려 더 후보님을 믿고 존경하게 되고 네. 좀 감동을 받아요. 유세장에서 그런 섬세함에. 그래서 이분 참 섬세하시고 마음이 여리시고 따뜻한 분이구나. 네. 근데 표현을 못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아까도 이제 잠깐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뒤에 슬로건으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합니다. 이제 책 제목처럼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이 두 분의 닮은 꼴이 있을 거고 또 살짝 좀 차이 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철저한 확신을 갖고 계시고 그 비전과 철학 위에서 네. 후보가 일치된 정체성으로 정치를 하신다는 점에서는 네. 정말 판박이다. 그리고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지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 네. 후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뭐 지금 SNS에도 완전 악마화한 이미지가 막 범람하고 있다는데 네. 지나치게 공격을 많이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나오셨느냐. 국민에 대한 철저한 믿음. 네. 국민과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간다. 내가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셨을까 싶어요. 막상 네. 당하시면.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철저하시다는 걸 느끼고 국민 주권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잘 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고요. 네. 제가 두 분의 차이를 거론한 거는 이제 적절치 않은데 네. 다만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참여정부 때는 이렇게 2만 불로 올라가는 2만 불을 성취한 때였고 모든 게 우리나라가 상승세였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네. 정치적으로도 그 월드컵 이후에 네. 전 국민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과 네. 여러 가지 네. 세상이 바뀔 때였고 네. 그리고 FTA로 시장이 넓어질 때였고 네, 그 네. 글로벌화할 때였고 또 하나 소녀시대가 네. 나온 것도 참여정부 때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소녀시대 노래를 응원가로 네, 많이 네,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도 보통 하락이 아닌 게 네. 3년을 지금 까먹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네, 네, 정부가. 근데 비상계엄이 나자마자 우리가 목격한 것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네. 폭등하고 네. 투자가 중단되고 완전히 우리가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전락하는 네. 경제하고 정치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연결돼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장기 침체 국면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한주 원장님 정책 총책임자 말씀도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회복은 하겠지만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 소통하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네. 가야지만 그 IMF 때 사실은 국민들이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네. 위기 극복했듯이 요 다음 국면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국민이 진짜 대통령이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확신하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너무 상황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매일매일 관찰하고 계시고 매일은 TV 토론도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통해서라도 네. TV 토론도 이제 보시고 그랬을 터인데 이제 선거 막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이거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이번 선거의 본질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 대통령 네. 뽑는 선거잖아요. 네, 네. 그게 본질이죠. 네. 조기 대선이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대선이 없고 네. 위기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상승세가 아니라 네.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 여러분께서 그 우리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헌법상의 여러 가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여러 가지 제도가 네. 있는데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결단이거든요. 헌법을 초월하는 건 국민의 결단이거든요. 네, 네. 윤석열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는 윤석열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헌법 네.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네. 이에 대응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초헌법적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겠다. 네. 이건 안 된다고 내리셔야지 이거는 네.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요. 자 이제 내란 종식 말씀하셨는데 그 내란의 수괴이자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영화 이제 보시잖아요. 지금. 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도 관람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 네. 이제 검찰 개혁이 이 중요 정책 중에 하나였고 그 후로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된 이제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내란까지 일으키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검찰 개혁을 염원했던 한 분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역사적 죄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네. 이분이 대통령 된 다음에 비상계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서 현직 검찰총장이 바로 음.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그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거는 국가적인 불행이고 검찰로서도 불행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네. 정말 반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제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 방향에 제일 중요한 게 수사의 정치로부터의 정치적 수사. 그러니까 네. 전체 검찰의 많은 사건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 성실하고 그 여러 가지 일 근면하게 하시는 검사님이 대부분인데 네. 특수수사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고쳐보자는 게 검찰개혁 방향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로부터의 독립, 음. 수사의 공정성과 과학성 이것이 큰 방향인데 네. 이게 특수수사 통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직할 체제처럼 관리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사의 네. 독립도 어렵고 네. 정치로부터의 중립도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저는 그거를 그 적절한 그 민법상에는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하나의 정체성에 겹쳐서는 안 될 두 가지가 겹쳐갖고 네.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역할인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네. 혼동이 일어난 거죠.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나갖고 네. 검찰은 저는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네. 바로 이 직전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이분이 지휘 명령하는 걸 어떻게 상당히 난처한 혼란, 혼돈 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다가 총장이 된 이후에 협의 과정에서 그 본인의 그 네. 뭐랄까 그냥 속칭해서 라인만 챙긴다고 인사 평판이 안 좋았어요. 네. 윤석열 총장이. 네. 근데 그 후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네. 검사장 특히 고위급 특수부하고 고위급 인사가 중요한데 네. 검찰의 방향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에는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이니까 어떤 네. 검찰총장이 와서 좀 자기 쪽 가까운 사람을 주류화한다 하더라도 2년 뒤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장관도 1, 2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인사가 교체되는데 지금 검찰은 네. 5년 이상 한 명이 인사를 했는데 사유화를 해서 수사를 수사한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전에는 그래도 뭔가 정치권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이 있어 왔어요. 네, 네. 있어 왔는데 이번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김건희 수사나 뭐 윤석열 관련 뭐 최상병 특검은 뭐 검찰까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검찰을 망해 먹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이제 오늘도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직 내란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판사 생활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 법원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실 터인데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비공개 문제가 네.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증인의 기관 요청에 의해서 네, 비공개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재판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네. 않아요. 네. 근데 재판은 기소된 범위 내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네.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문제죠.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비아폰 서버 네, 네. 그런 것도 지금 수사가 안 이루어졌죠. 네, 네, 뭐 사실상 그 방해를 했다고 보이고요. 대통령실이. 네. 그리고 윤석열 그 내란 수계에 대해서 진술 한번 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노출됐던 그 가담한 그 뭐 용어가 있던데 그런 군장성들 네, 수사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 뭐가 이 내란이 과연 언제 어떻게 기획됐으며 네. 어디까지 이게 된 거냐에 대해서 전모가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네. 내란 그 특검은 불가피하다. 꼭 해야만 되는 네. 그 과제고 저는 특히 그 예비역 민간인 신분의 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노상원의 활약이 언제부터 네. 얼마만큼 네. 어떻게 됐느냐가 네. 밝혀지지가 않고 있다. 왜냐하면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나 그 압수수색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나와 있는 증거물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상계엄 문건이나 최상목 총리 대통령 대행에게 드린 여러 가지 네. 문건의 양식 그 뭐 번호 다는 방식 네. 또 뭐 글자 표기 방식 제목 목차가 같다는 네. 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검찰도 그렇게 그러면은 보고 있죠. 같은 사람이 썼다고 봐야지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네. 양식이 같은 공문서 양식도 네. 경기도 양식이 다르고요. 문서 그러니까 글씨체도 다르고 네, 문서보 다 다르거든요. 네. 같다고 매우 상당 이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중요하게 보는 게 네. 2022년 초창기 4월에 군인사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 자료에 그 노상원 집에서 그게 왜 나오는 것이며 그게 국가기밀이 담겨 있대잖아. 인사 네. 네. 리스트 전화번호. 네. 그러면 이 노상원이란 사람이 과연 언제부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때부터냐 대통령 된 이후에 군인사 개입하면서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거냐 이런 게 하나도 밝혀져 있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거가 그 정말 전모가 밝혀지고 네. 다시는 전모를 왜 밝혀야 되냐면은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디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네.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내란 네.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게끔 40 몇 년 만에 일어나 갖고 전 국민을 이제 충격에 빠뜨렸는데 네. 또 일어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노상원 관련해서는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 노상원이 계엄 선포문 그다음에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거 이제 심대,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계엄에 대한 비밀 주의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기획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권 초기부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참 좀 맥락이 왜 이렇게 됐는가가 의심스러운 게 네. 공안부 검사 출신도 아닌데 네. 뭐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 원래 익숙한 용어도 아닐 테고 이분이 왜 그 MBC 기자인가 어디 외유 출장할 때 비행기 못하게 한 네, 네. 사건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네. 그때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못하게 한다.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 기자가 비행기 못하는 게 헌법 수호하고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반국가 세력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언제부터 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신 건지 네. 그런 것도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봐야 네. 되는 대목이라고 그래요. 보죠. 자, 지금 이제 선거 후반부가 되면서 TV 토론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터인데 1, 2차 TV 토론도 보셨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협공을 이런 하는 형국인데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도 네거티브로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당은 공당의 대선 후보가 네.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치사하게 신상 공격하고 네거티브하는 거는 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원래 소신이 일관되고 강한 분이세요. 네. 그 뭐죠? 정강훈 목사님 자유통일당 공동대표도 하셨고 그 뭐 구속되시고 할 때 같이 막 울고 네.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강훈 네. 목사님을.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는 언제든지 그 파헤쳐야 된다. 네. 심지어는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이 가득 찬 분이세요. 극단적 보수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을 내놓고 국민의 그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네. 선거 때라고 이렇게 아닌 척 할 필요 없다. 그게 정말 그 대선 후보다운 자세고 네. 그리고 도대체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누가 기뻐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한 예측인데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기뻐할까? 이것도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누가 기뻐할까? 난 첫째 네. 윤석열, 둘째 김건희, 네. 셋째 누구겠어요? 정광훈 목사일 것 같아요.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지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를.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금 이 시국에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 비상계엄의 그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네. 좀 벗어나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킬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죠. 근데 이제 어처구니가 좀 없긴 한데 어제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보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번 선거는 독재냐 민주냐를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독재를 할 거다. 자기가 하면 민주를 할 그러면 거다. 먼저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윤석열 구테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입장을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잘못 그 국민을 그 네. 호도하는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를 제가 지금 한 4월 30일에 와서 26일이니까 3주 네. 넘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판으로 들어오면서 네.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해지고 네.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그 악마화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아예 또 이번 민주당 쪽에 프레임을 계속 네.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는 저는 이런 정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 되면은 진짜 그 본인의 떳떳한 정견과 가치로 경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정되고 잘못된 완전히 그 180도 거꾸로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 씌우고 신상 공격하고 이런 치사한 정치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개인적인 소신이고 지금 이 대선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을 밝히시든지 네. 소신을 밝히기 어려우면 상대방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이제 그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어쩌면 준비된 대통령 이런 쪽하고 내란 종식 아니 제가 오늘 나와서 네.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게 네거티브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는데 네. 보통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적인 기조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은 사실에 기한 비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때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을 좀 이렇게 약간 뒤틀거나 말꼬리를 잡아갖고 현혹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거나 좀 음모론적인 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죠. 흑색 선전. 네. 근데 그게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말기 오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D-8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번 선거의 본질, 내란 종식이냐 아니냐. 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나요? 이 판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대선 그 선거하면서 네거티브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혹세 무민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비상계엄 날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국민인가를 새삼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통찰하시고 이번 대선의 본질을 잊지 않고 네.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막판에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걱정하는 변수는 후보의 신변 문제예요. 네. 그게 사실상 근거 있는 거고요. 비상계엄 때도 뭐 다 잡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네. 한 거고 또 실제로 테러도 겪으셨고 해서 남은 이게 왜냐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 네. 비상계엄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우선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발의를 반대할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겨우겨우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탄핵재판 못하게 막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해서 경호실이 나서서 또 막죠. 서부지원 폭동 사태 보고는 정말 경악을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예상을 넘어가는 이 저항, 그러니까 네. 내란 세력으로부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남은 게 뭘까 하면은 결국은 하다 안 되면 후보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심지어는 중간에 민주당 너네 너무 순진하다. 네. 에이 이성적인 판단이 지금 되는 때가 아닌데 네. 모든 그 예상을 네. 너 뛰어넘는 대비를 하라 이런 주의까지 받을 정도니까.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변수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있겠죠? 저는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가 뭐 이렇게 답변할 네. 네, 그래요. 자, 사전 투표 지난 대선 때 목요일, 무려 36.9%가 했더라고요. 네. 본 투표는 40.2%. 그러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사전 투표가 중요하게 되었는데 우리 강금실 위원장은 사전 투표 하십니까? 본 투표 하십니까? 사전 투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사전 투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1인 3표 운동 이런 걸 또 하더라고요. 네, 그게 12.3 개헌을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문 결정해서 좀 일단락을 해주시긴 했죠. 네. 그 후에도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12.3 네. 또 헌법재판소의 123 결정을 이어받아서 네. 그 1번 그 이재명 후보를 3표만 더 찍어 주십시오. 아.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앞 대목에서 절박함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히려 이 투표일 가까울수록 더 긴장되고 절박한 심정이 돼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올 거냐. 이거는 뭐 내란의 연속이고 네. 훨씬 더 혼란스러울 테고 네. 그 순간 뭐 환율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날 테고 네. 굉장히 저는 이렇게까지 절박해 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네. 이건 아니다. 이 내란이니 쿠데타는 아니다. 그 국민한테 총을 겨눈 거 아니에요. 네. 그날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의 그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님도 기민하게 움직이신 거고 네. 이소영 의원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선배 그 막 담을 넘어가는데 막 다치고 찢어지고 네.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훨씬 잘 담을 넘더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당직자들 네. 그런 분들이 합심을 했고 국민들이 바로 와주셨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한 명이라도 발포가 됐더라면 네. 장갑차가 와서 그 음. 여의도를 막 활보했는데 네. 어떤 불상사가 하나라도 났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엄이.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기민하게 함께 움직여서 그래서 그때 이제 5.18을 겪었던 경험이라거나 그런 네. 과거가 우리를 도왔다는 말씀들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한번 그 노무현 대통령 16주기에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
말을 정말 되새기게 되는데 바로 이 힘을 네. 선거에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네. 자,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오마이 네. TV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오연호가 묻다에서 강금실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마이 TV는 지금 현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박종호 기자가 생생하게 입체 생중계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는 주요 선거 관련 인사를 모시고 판세 분석과 심층 분석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마이 TV에 대한 응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자발적 시청료 내실 분들은 밑에 자막에 지금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쪽으로 나도 참여 문자 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금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